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신문 본 뒤. 사진 속엔 현실이 있고 때때로 진짜 현실보다 더욱 현실적인 불가사의한 힘을 갖고 있다. 미국 근대 사진작가 알프레드 스테글리치 말입니다. 동그란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담아내는 동그라미 공작소의 이야기. 오늘도 동그라미의 꿈에서 만나보세요.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쟁이 맛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구는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안녕하세요. 동그라미 꿈을 진행하는 동그라미 공작소 대표 이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혜수 PD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그라미 공작소가 어떤 곳인지 동그라미 공작소의 이다경 정의품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죠. 첫 녹음하고 2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대표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전시회 끝나면은 되게 한가하고 좀 쉴 줄 알았는데 전시회 마무리하고 또 각종 서류 보충해서 보고하느라고 아주 바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쵸. 아니 요즘 저녁에 체력 기르려고 공설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곤 하는데요. 갈 때마다 항상 대표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평소 좀 운동도 즐겨 하시나요? 사진을 하려면 또 체력이 있어야 되고 제 옆에 또 한 분이 운동을 같이 하는데 네. 밖에 나가서 사진 열심히 하려면은 우리 마님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꼭 필요해서 같이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이쯤에서 근황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바로 앞에 게스트가 한 분 와 계신데요.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해요. 예, 우리 동그라미 회원들에게 정말 사진의 길을 제대로 제시해 주시는 분, 우리의 선생님인데요. 이재복 작가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복 작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진작가 겸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복입니다. 오, 네. 간단하시군요. 작가님 덕분에 저희 동그라미 공작소 회원들이 이 사진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채로운 시각을 배워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작가님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보려고 해요. 작가님께서는 언제쯤 처음 사진의 흥미를 느끼시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요. 같은 반에 사진과를 전공하려던 친구도 있었고 당시 저희 어머니가 하숙집, 저희 집이 청주대학교 근처였거든요. 네, 하숙집을 운영하셨는데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특히 이공대나 예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컴퓨터, 뭐 그런 미술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좀 계속 볼 수 있는 환경이기도 했고 원래는 좀 그 과학, 이공 계열로 그런 이제 과학 진학을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하다 보니 카메라를 들고 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주변 환경이 확실히 영향을 좀 많이 미쳤겠네요. 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진을 업으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느끼신 순간이 있었나요?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뭐 직업을 그렇게 고려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출사 다니는 재미, 그냥 사진 공부하는 재미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꽉 차 있었고 결정적으로 업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이제 지금 이제 아내를 만나면서
직업이 없으면 결혼을 못 한다는 알게 되었고 그때 이제 이렇게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아니 근데 사진 배우러 다녔던 그 대학 생활이나 하숙집에서 만난 사진 하셨던 분들 얘기도 좀 재밌는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나시는 얘기 좀 있으세요? 청주대학교가 사립학교인데 네. 아무래도 좀 형편이 좀 좋았던 서울에서 온 학생들이 특히 맞아요. 서울에서 많이 들어오시죠.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90년대부터 저 맥킨토시나 뭐 그런 최신 소프트웨어나 우와. 그런 최신 기자재 예를 들면 FM2가 그 당시 최신 카메라 중에 하나였는데 니콘이요? TV에 선전 나올 때 하숙생이 벌써 들고 있다든지 네, 그런 보통 그 지역에 청소년으로서 경험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좀 자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친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신기했을 것 같아요. 네. 사진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하셨어도 사실 그게 쉽지만 않잖아요. 뭔가 그 사진 작가가 되기까지 뭐 어떤 과정을 거쳤다 이런 게 있나요? 아쉽게도 청주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지금 이제 보건과학대학교인데 주성대학교 사진학과가 있었다가 이제 폐과됐고 사진을 배울 수 있는 정상적인 그런 정규 과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주 다니던 사진관에 그 사장님이 꽤 관심이 있으셨고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도 꼭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아마추어들도 꽤 하이 아마추어로서 좀 전공 자료들을 많이 좀 다루고 있었던 실정이었는데 그때 외국의 작가들, 뭐 다큐멘터리 작가들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당시 스티브 맥커리, 뭐 세바스티안 살가도 이런 좀 늙은 작가죠. 지금 봤을 때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작가들의 작업을 보고 그들이 뭐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인도로 갑자기 넘어가서 그런 취재를 하면서 사진집을 내면서 이름을 날렸다든지 뭐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저도 그럼 작가라면 그 현장에 가봐야 되는구나 이런 질문을 가지고 뭐 인도로 바로 비행기도 끊어보고 네, 그런 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인도 가서 뭐 찍으셨어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간다고 하니까 거기 다른 작가들이 이미 작업을 많이 다 해놔서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이제 그거고 저는 또 저의 작업을 해보러 간 거니까 가서 처음에는 그 제가 사진 장비나 필름 그 당시 필름 썼거든요. 네. 그런 걸 위주로 너무 챙기다 보니까 그 가이드북 롤리플래닛을 안 가져갔어요. 아이고. 그래서 첫날부터 공항에 내려가지고 길을 헤매다 고생하면서 좀 많이 지금 찍었던 그런 과정들이 생각이 나네요. 꼭 오랜 기간 가신 거예요? 예, 그때 뭐 대학생이니까 뭐 휴학하고 가고 이런 데서 한번 가면 한 3개월씩 갔던 것 같아요. 와, 진짜 패기로 가이드 없이 네, 가셨네요. 모르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런 여러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내가 사진 작가가 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고요. 네. 그런 그 유명 작가는 특별한 사람들이 따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뭐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고 근데 이제 그래도 노력을 해보는 게 재밌어서 뭐 국내에도 다큐멘터리 사람들이 찍으러 간다는 뭐 탄광부터 뭐 이런데 한 번씩 가봤고 예, 그 이제 비용이 별로 없으니까 뭐 밤 10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요. 예를 들면 새벽 4시 5시에 도착하는 그러면 이제 숙박비를 아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사니까. 네, 그렇게도 많이 해보고 외국도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또 선교 같은 것들이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가서 예, 뭐 중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뭐 베트남, 캄보디아 등 뭐 여러 군데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이 따라가 보기도 하고. 요즘도 가세요? 지금은 여기에서 하는 일 자체가 많아서 거의 어렵습니다. 맞아요. 작가님께서 진짜 작가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그들이 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톡 건드려주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이진영 대표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런 작가님의 예술 세계는 어떨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작가님의 예술 세계를 좀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일종의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철학 이런 것들을 제가 뭐 하나 정해서 이렇게 따르고 이런 적은 없었고요. 네네. 지금처럼 뭐 이런 작품 활동을 많이 하거나 누구를 도울 거라는 어떤 그 생각도 못 해보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교를 서울에서 다녔는데 당시 선배가 그 당시 잡지사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사진 잡지사. 네. 거기에 좀 취직 권유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태계를 좀 알게 됐고 그 당시에 그 잡지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이제 주요 사진 작가들 현황들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 편집 기자는 아니었고 이제 같이 활동하던 그 놀랍게도 웹마스터 서버 관리자였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기자들 따라갈 때마다 저도 사진에 관심이 있어서 따라다녔는데 저는 이제 사실 서버 관리 때문에 있었던 거죠 회사에. 오. 네, 그래서 이제 출판과 잡지 생태계를 좀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 좋은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편집 기자였다면 더 직접적으로 만났겠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출판사가 광화문에 있었는데 네. 그 일대에서 걸어 다니면서 갈 수 있는 작업실, 작가들 작업실은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저런 공간에서 저런 식으로 저런 자료를 다루고 저런 태도로 사는 게 작가구나라는 걸 좀 좋은 표본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이 지역에 왔을 때 일종의 좀 어설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보고 배운 경험들을 또 동그라미 공작소 회원들에게 전달해주고 계시군요. 저는 사람들의 표정이 되게 생생하게 담긴 사진 아니면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사진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작가님께서는 사진 찍을 때 뭐 특별히 좋아하는 사진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좀 신경 쓰는 부분 같은 게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사람 사진을 좀 많이 찍었었는데 네. 이 사람 인물 사진을 찍다 보면은 이제 그의 수반되는 행동들을 많이 해야 돼. 일단 동의를 얻는 것도 훨씬 과정이 복잡하고 그 사람들의 감정선에 따라서 사진 작업에 영향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왜곡도 좀 훨씬 쉽고요. 뭐 표정이라든지 상황을 다르게 연출하면 얼마든지 의도를 바꿀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호작용에 있어서 저의 의견과 관계없는 부분들이 피력되는 부분이 많아서 처음에 인물 사진을 좀 많이 찍다가 최근에는 이제 거의 공간 또 건물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찍고 있는데요. 특히 가장 많이 찍는 시간대는 뭐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정도. 아예 인적이 없는 시간. 그 시간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은 주변에 방해가 없기도 하고요. 네. 대부분 그 시간 자니까. 두 번째는 이제 날씨가 균일하다고 해야 되나요? 항상 어두우니까. 그렇군요. 그 날씨 영향을 오히려 밤에 좀 덜 받는군요. 네, 밤에는 이제 등불만 있으니까 예, 항상 이제 비슷하게 나오죠. 그런 의미가 아카이브 사진 주로 찍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거기서도 그 아카이브 사진의 소재나 기타 이제 다른 작품 활동을 할 때 어떻게 발굴하시는 편인가요? 원래 이제 사진 작가의 본질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문제 제기, 사회 현상을 좀 그 빨리 발견하는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각되게 이슈 제기를 하는 역할. 저는 이 정도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시민단체나 뭐 다른 관련된 정치인 등이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소스를 쓸 수는 있는데 사진 작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안에 되게 집중하고 흐름을 빨리 이해하고 뭐 이런 분위기 파악을 빨리 하는데 좀 기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진 아카이브 관련해서는 소재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이제 사라진다는 소식을 항상 이제 개발 소식 같은 것들을 기민하게 좀 체크하는 편이죠. 그러면 사라지기 전에 그 공간을 지금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제 뭐 모든 사람 또는 모든 물건, 공간 등 다 언젠간 다 사라지고 유한한데 그 중에서 이제 응급한 순서대로 찍는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저희가 움직이는 속도보다 월등히 빠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이제 법령에 의해서 뭐 건물 지을 때마다 건축 사진 한 장씩 꼭 필첨하게 돼 있다든지 네. 뭐 부실 때마다 사진을 더 구체적으로 담아야지만 승인이 난다고 하면
나중에 훨씬 더 자료를 파악하는데 쉽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사람 한 명 이렇게 마지막 순간 보내드릴 때도 최근에는 뭐 제대로 된 사진 아니고 지갑에서 꾸깃꾸깃한 사진 한 장 편집해갖고 겨우 액자 하나 만들어놓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흔적 없이 사라지고 변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문화가 발전하고 뭐 상황들이 변했는지 파악할 수조차 없게 그냥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게 너무 많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은 이제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절이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최소화해보자라는 취지로 지금까지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 그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집안에서 예를 들면 할머니 집이 불났을 때인데 네. 한번 불이 났거든요. 할머니가 좀 이제 부주의를 하셔가지고 네. 옛날 할머니 집 사진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안 찍었으면 어쩌려고. 네. 제가 사진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찍어놨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소사도 마찬가지죠. 뭐 돌잔치라도 뭘 하던 나중에 가서 사진 찍었냐고 꼭 물어보더라고요. 있죠. 예, 네. 예, 그때 물어보면 참 좋은데 네. 처음에는 왜 나한테 이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또 물어볼 게 뻔하다라는 생각에 좀 찍게 되었습니다. 오, 그렇게 또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계속 아카이브를 하고 계시군요.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쯤에서 벌써 노래 들을 시간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가요? 네, 첫 번째 노래 이재복 작가님이 추천해주신 노래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노래 먼저 들어보시겠어요? 히사이 시조가 작곡한 썸머. 네, 이 계절에 맞는 노래 같기도 하고요. 음악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에 비해서 영화가 굉장히 슬픈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영화인데 오늘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동그라미의 꿈입니다. 첫 번째 코너에서 이재복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며 작가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네요. 그렇게 사진작가의 길을 걷게 된 이재복 작가님과 우리 동그라미 공작소의 인연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네, 아니, 청주에서 작가 생활하시던 분이 어떻게 매주 이렇게 동그라미 공작소 회원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처음에 연이 좀 닿았던 것은 동그라미 사진 공작소 예, 그 회원 중에 한 분이 제 청주에서 하던 수업에 등록을 해주셨어요. 김동수. 예, 김동수 회원님이라고. 그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하거든요. 첫 주에 딱 만났는데 어디서 오셨냐고 하니까 옥천에서 왔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놀랬고 그럴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근데 그 과정을 등록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폐강될까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원이 몇 명 안 되면 폐강되기도 하거든요. 네. 폐강될까봐 그냥 노심초사하셨다고. 사실 폐강될 일은 없었는데 그래서 와주셨고 첫 주에 오셔서 본인 옥천에서 동그라미 그 당시는 아마 사진 공작소가 아니고 포토 아카데미. 네, 포토 아카데미였을 거예요. 그런 단체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고, 같이 활동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저희도 조직화를 하자고 그 수강생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고 뭐 그런 제안 주시기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연이 돼가지고 수업은 잘 끝났고 추후에 그 김동수 회원님이 네. 그 앞에 계신 이진용 회장님하고 또 이다경 회원님 같이 찾아오셔가지고 옥천에서도 좀 진행할 수 있냐고 여쭈러 오셨었죠. 아니 수업이 너무 좋았나 봐요. 진짜 청주까지 가서 열심히 모셔와서 이렇게 인연이 닿았는데 그래도 매주 온다고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뭔가 마음이 동한 계기가 있었나요? 옥천 당시 동그라미 회원분이 한 7명, 8명 됐었나요? 당시에? 네, 한 8분 정도. 8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제가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게 낫겠다고. 네.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적절하고 아주 감사한 생각이네요. 작가님 수업 처음 들었을 때 대표님이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느낌이셨나요? 지역에서 이제 주로 저희가 접하는 그 사진하신 분들이 굉장히 다 연로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가르치는 작가의 입장에 계신 분들은 보통 뭐 15년에서 30년까지 뭐 하신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나이가 있으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너무 젊고 그리고 또 마치 곰돌이 푸를 보는 것처럼 인자한 인상에 너무 푸근한 감정, 그게 첫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셨나요? 예. 수업 듣고 막 깜짝 놀라셨다며요. 수업은 네. 뭐 정말로 그 수업 들으면서 너무나 다재다능했기 때문에 저런 분이 또 계시는구나. 대부분 보면은 사진이면 사진, 또 포토샵이면 포토샵, 또 기획이면 기획, 또 이제 뭐 도록을 만든다 하면 출판이면 출판, 이런 쪽에 한 분야에 이제 주로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우리 도립대에서 강의를 할 때 도립대 그 칠판이 그 100인치거든요. 네. 그게 금액적으로 1,000만 원이래요. 근데 그 설치해준 담당자들이 하는 말이 이것을 제대로 소화하는 교수님들이 거의 없다. 근데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120% 소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들었어요. 제가 어떤 예전에 거요? 들었을 때 기억나에 남았던 게 뭔가 빨리 어떻게 하면 잘 찍어요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막 이렇게 다들 물어보셨는데 작가님이 먼저 이렇게 사람들한테 질문을 건네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지 방향을 잡아주는 길을 제시하는 그런 수업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사진에 대해 잘 모르고 접근을 했었던 기억이 새로운데,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술적으로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사진을 잘 찍을까 이러한 욕심에 앞서거든요. 근데 우리 이재복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적이고 테크닉적인 이러한 면보다도 기본적으로 사진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진이 지역에서 간 그 힘이라든가 문화적인 파급력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어서 사진의 어떠한 흐름, 문화계에서의 영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진가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시더라고요. 마치 정말로 사랑하는 제자한테 스승이 이렇게 인간적인 그러한 기본 바탕을 가리키듯이 정말로 사진가였으면은 꼭 가져야 될 그러한 소양 교육을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불만이 좀 사실 굉장히 많았었죠. 처음에 네. 왜 안 가르쳐 줄까?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천천히 간 것이 아니라 너무 빨리 가고 있구나. 정말로 제 길을 그런 말씀들을 우리 회원들이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저도 영상 같은 거 제작하잖아요. 그러면 기술 배우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뭘 기획할지 어떻게 할지 요거를 먼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항상 하시거든요. 그렇군요. 작가님의 수업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작가님 수업하면서 뭔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같은 것도 있으세요? 그 기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세탁기나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익히는 것 같은 거라 전자레인지를 매뉴얼을 보고 모든 기능을 익혀서 쓰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렇죠. 쓰는 것만 딱 쓰면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뭘 데울 건지 누구랑 먹을 건지 이런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진도 마찬가지인 게 사진 기술이야 인터넷에 이미 많이 공개되기도 했고 그걸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뭐 전국적으로도 뭐 꽤 많기 때문에 굳이 제가 애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옥천에 처음 왔을 때 여기 모인 분들이 그 열정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청주까지 와서 또 수업을 해줄 수 있겠냐고 여쭤보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물어보셨군요. 네. 그러면 이 수업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으세요?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네, 물론 저도 좀 서투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옥천의 지역에 대한 정보도 많이 없고 물론 지금도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왔던 분들도 방향성이 다 여러 가지로 자기 이제 원하는 부분이 달랐기도 했고 네. 사진도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지점까지 그 공통의 분모를 만드는 게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다행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도출이 돼서 네. 지역 사진제를 한번 열어보자 이런 걸로 도출이 되면서 좀 급물살을 탄 것 같아요. 오, 아니 대표님도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약간 무협지를 보는 것 같았다고 그때. 네. 아 그렇죠. 뭐 우리 그 무협지 보면은 어디 가서 좀 자기 그 기술을 연마하려고 하는데 스승님이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체력 훈련을 막 열심히 시키잖아요. 네. 근데 사실 결국 종국에는 그러한 기본적인 체력 훈련이 고수가 되는 가장 또 지름길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맥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 처음 왔을 때 지역에 대한 히스토리 그리고 또 각자 개인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굉장히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자꾸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왜 필요할까 다들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왜 안 가르쳐 주지? 사진 찍는 거는 잘 찍는 법을 뭐 이런 얘기들 우리 많이 했어요, 정말로. 네.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 그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 회원분들의 각자의 내면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그런 시선에 대한 거 그리고 자기의 내재되어 있는 그 마음가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대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작가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그것을 내놓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 데서 아마
의사소통이 좀 원만하게 처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뭐 작가님이 의도하고 계신 그 부분과 사진가로서 가야 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100%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성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회원들이 작가님이 가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니 같이 뭐 출사 같은 것도 나가 보셨어요? 초기에 한두 번. 어디 가 보셨어요? 그 장령산 아니 저기 도? 아니 그 어디더라 거기가 그 장계 관광지. 장계 관광지. 거기 같이 가셨어요? 거기도 한 바퀴 같이 돌기도 했었고 그리고 현동. 현동 그 마을. 현동 마을 그 이제 대청호 수변 마을이 옥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커다란 아픔이기도 하고 역사에 있어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쪽 수변마을 쪽을 한번 출사를 제일 처음에 같이 갔었었죠. 그때 갔을 때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작가님. 네. 그 당시만 해도 동그라미 회원이 더 이렇게 좀 다양한 장르의 회원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멋진 일출 같은 거를 좀 찍고 싶어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좀 실망이 좀 있으셨고 네. 그런 이유를 추구하신 분. 네. 다들 이제 낯설기도 하고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보통 가던 출사지는 아니니까 네. 뭐 그런 좀 당혹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나름 잘 적응을 해서 현장에서 뭐 주민 인터뷰까지 하셨던 분도 있었고 뭐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전 좀 재밌긴 했었습니다. 대표님은요? 우리가 늘상 접하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찍는다는 것이 좀 우리한테는 오히려 낯설었었어요, 처음에는. 왜 작가님이 왜 굳이 이런 마을을 찍고 또 여기에 그 생태계와 그리고 주민들 그리고 그 살고 있는 생활 시설이라든가 가옥 이런 것을 뭐 나눠서 좀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런 것이 과연 사진의 어떤 작품성이 있을까 그런 정말로 무지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끌려갔었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은 사진을 뭐 거의 찍지도 않고 갔는데요. 네, 갔는데 그냥 뭐 우두커니 있다가 그렇게 오신 그러한 분들도 계시죠. 네. 뭔가 당황스러우셨구나 그분들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분들이 생각하는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일출이나 일몰 때 정말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빛과 그런 풍경을 찍는 건데 이거 뭐 늘상 접하는 이러한 쓰러져가는 집과 환경과 이렇게 쭈글쭈글한 얼굴 어르신들 그런 것들을 찍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저희들은 당혹스러웠었죠, 사실은. 그런데 작년에도 회원전을 통해서 그 사진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그런 멋진 풍경화보다는 우리의 그 삶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흔적들 속에서 정말 커다란 사진의 그 파괴력과 힘을 느꼈었습니다. 좀 그런 사진들이 되게 깊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확실히. 네. 그 사진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뭔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건 없나요? 작가님은 뭐 준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네, 네. 어떤 결과물만 딱 전시를 하고 많은 행사는 사실 그 참여자에게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행사 자체를 통해서 사람들과 교감하고 없던 것도 만들어 보고 뭐 과정을 즐기면서 계속 이제 발전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인데 지금 옥천 같은 경우는 되게 지금 보면 이제 뭐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당시 되게 무모할 정도의 도전이었는데 지역 사진제를 한번 해보자고. 네. 근데 이제 그 정식 출범이 너무 열악하니까 이제 프레라고 달아서 예비로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규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이제 회원들이 잠재적인 그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났고 지역의 하드웨어가 상당히 출중해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때 무난히 잘 끝났고 되게 좀 히트를 쳤죠. 그렇죠. 그게 불과 1년 전이에요, 사실. 처음에 이제 전시회를 준비를 릴레이 개인전을 준비를 하다가 네. 분위기가 이제 급물살을 타서 이거 뭐 사진제를 하자라고는 제안이 나왔고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그 연수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단체에서 옥천 사진제라는 타이틀을 거는 거는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프레라는 것을 붙이고 예비로 한번 하자라고 해서 합의가 됐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좋았고 그래서 올해 옥천 페스티벌 사진 페스티벌을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도 충북문화재단에서 예산을 550을 받아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산을 받을 수 있었던 모든 것도 사실은 우리 이재복 작가님께서 우리의 틀을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빠른 기간 안에 1년 만이죠.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정말로 꿈에도 그리던 그런 문화재단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 개인전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코칭을 좀 해주시는 편인가요? 개인전이라고 하면 이제 예전의 문화는 뭐 칠순잔치, 팔순회나 한번 할 법한 네. 인생의 정리 뭐 이 정도로 좀 과도하게 좀 몰입돼 있는 현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규모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조절이 되면서 뭐 작은 전시회도 얼마든지 열 수 있는 네. 이런 좀 여유나 환경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맞게 좀 바꿔가자고 그리고 너무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다행히 잘 수렴해 주셔가지고 잘 진행이 됐죠. 정말 손발을 맞춰가면서 함께 성장하고 계신 모습이 느껴지네요. 네. 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노래 들을 시간이 됐어요. 이번에 두 번째 노래 듣고 올 텐데요. 이재복 작가님의 두 번째 추천곡은 무엇인가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지금 더위가 너무 좀 맞아. 좀 굉장히 우리 괴롭게 하는데요. 바람이 얼른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 노래 들으면서 이 더위를 잘 슬기롭게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동그라미의 꿈입니다. 이재욱 작가님은 옥천에 언제 처음 와보셨나요? 옥천을 처음 온 것은 아마 용암사? 아, 용암사요. 예, 일출로 유명한 곳인데 예, 거기에 이제 촬영할 겸 처음 와봤습니다. 2004년이었던 것 같아요. 2004년이요. 네. 오, 그때 그러면은 일출 보려고 새벽 대기하셔가지고 새벽에. 밤새고. 그때 네. 그 KTX가 국내 처음 개통했던 날이 4월 2일인가 그래요. 오. 2004년도. 네. 그 용암사에서 보면 KTX가 지나가는 터널이 보이거든요. 네. 그 장면을 찍기 위해 왔었습니다. 아니 여기 또 시사적인 내용이 담겨 아니, 있는 사회. 수상한 실적도 아마 내가 네, 있는 걸로 알고 그걸 있어요. 찍어서 상을 받았는데 그걸 꼭 찍어야 돼서 왔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우와. 아니 그니까요. 그냥 일출을 찍는 게 아니라 거기 또 KTX가 개통한 날짜를 기억하셔서 뭐지 했더니 사진이 또 그랬군요. 우와. 수상하셨어요? 아, 저 사진 좀 찾아봐야겠네요.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옥천하고 인연이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작가님 보시기에 옥천은 사진하기에 좀 어떤 편인지 좀 궁금합니다. 사진하기 굉장히 좋은 편이죠. 어. 예, 여러 가지로 장점들이 많은데 네. 일단은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자연, 식물, 뭐 정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흔하고 네. 그다음에 마을들이 이제 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그렇긴 하지만 네. 잘 보존돼 있기도 하고 음. 그다음에 문화예술 관련해서 이미 그 컨텐츠들도 많이 개발돼 있고 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전통문화 체험관 같은 좋은 그 시설 이런 것들도 잘 마련돼 있고 전체적으로 뭐 사진 입장에서 바라보면 촬영부터 전시까지 예, 한 지역에서 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오. 그럼 옥천 전시 환경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네요. 옥천에서만 바라보면 뭐 예, 좋다 저희들이 나쁘다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부족하다고 저희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전시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물론 뭐 이제 더 다양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 아마 저희 같은 평면보다 입체 전시하시는 분들은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입체. 공간이 이제 좁기 때문에 예, 좀 넓고 천고가 높은 건물이 필요할 겁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은 좀 아쉬움이 있을 텐데 사진가들에게는 지금 저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더 생기면 더 좋겠죠. 그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서울에 아니면 뭐 몇몇 사립 미술관 뭐 이런 지역 몇 군데 빼고는 전체적으로 전시 환경이 좋지 않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옥천의 인구수를 고려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특징 같은 것도 있나요?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건물이 없는 게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물론 그 전시장을 찾는 네. 그 관람객들이 네. 옥천이 또 저도 이재욱 작가님한테 그런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저희들은 일주 전시하면은 300에서 한 500명, 많게는 막 1000명도 오거든요. 네. 우리는 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재욱 작가님이 오셔갖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더 놀랬죠, 사실은. 전시장에 일반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접근성이 나쁘지 않다. 네. 네, 뭐 접근성도 좋고 관광지랑 연결돼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시간이 있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찾아주셔서 그런지 사진도 좀 천천히 봐주시고 예, 일단은 전시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을 기다리는 일인데 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정도로 찾아주는 갤러리가 있을까? 예, 그 정도입니다. 와우. 오, 극찬인데요. 네. 옥천 또 와보셨으니까 사진 외에 다른 문화생활 관련해서도 알고 계신 것들이 좀 있나요? 예전에는 이제 잘 모르니까 네. 정정생가 네. 뭐라든지 뭐 유경수생가 뭐 이런 문화 이제 개발되어 있는 것들 네. 뭐 이런 것도 많이 왔고 저는 이제 대청호 상류 지역으로 그 특이한 그 농가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곶감을 재배한다든지 뭐 여기
되게 기상천외한 그런 농업 현장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구경하러 좀 왔었었는데 기상천외하다시면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네. 옛날 담배 그 잎 말리는 그런 것도 지금 현재도 저도 몇 군데 봤어요.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흙집으로. 옛날 방식을 옛날 고수하는 방식. 네. 그것도 그렇고 상류 지역에 그 대청호 상류 지역에 아주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있는 곳에 농업이어서 가능한 허가 시설들 예 그런 것들 보면서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하면서 네, 그 몇몇 집들이 아직도 인상적인 그 농가들이 있습니다. 오. 그러면 작가님이 보시기에 옥천이 가지고 있는 뭐 문화 역량이라고 뭐 너무 포괄적인 질문 같은데 와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수업 뭐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신 부분이 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독특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옥천이 충북인데 네. 충북의 중심인 청주나 충주와는 또 거리감이 있고 대전과 생활권을 같이 하면서 마치 대전의 위성도시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옥천이 이렇게 또 환경적으로 중심이 되어가지고 정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속 정주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단순히 시골 같은 느낌은 좀 느끼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저희 예를 들면은 북부권에 있는 괴산, 제천, 충주 이런 데 가면 이 문화 역량이 사실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예를 들면은 논밭으로 꽉 차 있다든지 네. 그게 도시에 있는 공업단지랑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일만 하고 있다든지 네. 뭐 그런 상황인데 옥천은 그거에 비해서는 일단 사람들이 정원을 갖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심적으로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뭐 마음의 여지가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여유요? 예. 그런가요? 네, 확실히 그런 부분은 예. 충북의 여느 지역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와, 이건 또 새로운 지적이시네요. 네, 그 대표적으로 제가 제일 놀란 건 예. 마당 있는 집들이 흔한데 마당. 그것들에서 되게 여러 가지 수목을 가꾸면서 아름답게 정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흔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고 개인이 이렇게 수준 높은 일상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럽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옥천 사람들 원래 그런 게 일상이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수준 높은 줄도 모르고 그냥 마당이 있으니까 마당이 있는 마당에서 집에, 꽃을 키우고 그러고 또 사진에 취미가 있으니까 그걸 사진을 찍는데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굉장히 낯설었대요. 자기가 키운 꽃을 사진으로 찍어낸다. 네.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일상이었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렇죠. 도시 같은 경우는 땅에 나무를 심을 정도의 여력이 없어요. 일단 땅값이 비싸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 시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상수를 심을 여력이 없어요. 관상수. 예. 고추 심으라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오이나 뭐 그런 거 심으라고 할 거예요. 상품화될 수 있는. 네, 먹을 수 있는 거, 팔 수 있는 거. 그렇죠. 예. 또 그런 면이 옥천에 있었군요. 네. 생각도 못한 면이네요. 농어촌에서 예술을 한다는 게 약간 도심지와 좀 다른 특징 같은 게 있다면 뭘까 있을까요? 사실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항상 도시를 좀 갈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에도 살고 싶어하고 예, 여러 가지로 도시의 어떤 전기로 가능한 도시만의 문화 예, 이런 것들을 되게 동경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옥천 같은 경우는 농어촌이라고 하기에는 도시 문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런 방송국 같은 경우도 원래 농어촌에 있기 힘든 거죠. 그렇죠. 네. 아주 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네. 옥천이 언론의 고장이다 보니 그렇죠. 네. 네. 충청북도에 하나밖에 없는 네, 그런가요? 공동체 라디오가 있습니다. 약간 옥천이 좀 주민 자치로 또 유명한 곳이라서 그 일환으로 저희도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술하는 입장에서 지자체 협조 같은 건 좀 얼마나 중요한 편일까요? 지자체 같은 경우야 뭐 예술가들을 대체적으로 그래도 많이 고려해 주는 편인데 네. 여태까지는 특정인들 몇 명, 그러니까 협회장 뭐 이런 몇몇 사람들 위주로 정책을 꾸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마 바뀌는 시대 자체가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지자체, 그러니까 옥천군 같은 경우도 좀 더 열린 자세로 다양한 예술가들을 섭렵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면 좋지 않을까. 지금도 뭐 괜찮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예술가들은 언제든지 정주 환경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여지가 정주 환경. 그러니까요. 교수님 들으셔야겠는데요. 지금 인구 유입에. 네. 맞아요. 예전에 옥천에 예술인 마을을 한번 추진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것도 한번 또한 다시 고려해볼 만한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또 옥천이 또 정지용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청주에서 예술활동을 하시는 작가 입장에서도 그런 환경이 개선된다면 확실히 뭔가 유입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청주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창작 미술 네. 창작 미술 스튜디오 뭐 이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옥천에도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없는데 만약에 이런 시설 같은 것들이 생긴다면 아무래도 이제 작가들이 좀 장기간 체류하면서 이 지역을 기반으로 미술 활동을 좀 지속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환경들 뭐 만들 수 있겠죠. 혹시 뭐 워낙 전국의 사례들도 많이 접해 보셨을 테니까 다른 지역에서 사진과 관련한 예술 분야 육성을 위해서 힘쓰거나 협조를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좋은 사례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사진은 사실 지금 어쩔 수 없는 환경인데 서울 중심으로 여기까지 성장해 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6.25 때 피난민들이 내려가서 올라오지 못했던 그 대구의 그런 환경들 뭐 이런 정도로 여기까지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 군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사진 센터를 유치했던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전남 화순에도 있었고, 화순. 네, 그 다음에 강원도 영월이죠. 영월 동강. 예, 동강 사진 박물관이 있는 그 지역. 이런 경우들이 그 시설들을 유지하면서 전국적으로 계속 활성화를 시키면서 지금 10수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축제도 계속 매년 하고 있고. 이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기획자나 작가들이 서울에서 많이 왔는데 뭐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더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물론 이제 화순 같은 경우는 이제 동력을 좀 잃어가지고 최근에는 좀 소홀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초기 당시에는 이제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서울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서울은 이제 지속적으로 토지 가격 계속 올라서 일정 이상의 가치 창출이 안 되면 버티질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진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완전히 순수 예술로 돌입한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지역의 상황과 좀 맞닥뜨려졌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 아니 이 얘기도 나중에 더 들어봐야겠네요. 한번 더 모셔야겠는데요. 네. 어쨌든 작가님 이렇게 동그라미 공작소의 역사를 거의 처음부터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동그라미 공작소 계속 만나오신 이 동그라미 공작소에 대해서 좀 표현해 주신다면 동그라미 공작소는 뭐뭐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곳이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동그라미 공작소는 반도체 공장 같아요. 왜요? 어느 날은 생물 같기도 하고 어느 날 무생물 같기도 하고 그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갈 정도의 문화예술의 아주 1등 공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 벌써 그 정도로 나아갔나요? 네. 이 정도의 네. 그룹의 역량은 전국적으로도 찾기 힘들 겁니다. 전국적으로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대표님. 아 그런가요? 이건 네. 글쎄요, 저희는 아직 좀 실감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물론 이제 주변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은 받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에 대전서도 신입회원이 들어왔고 세종서도 들어왔고 또 대전서 더 들어온다고 하는 걸 저희들이 지금 막아놓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감을 좀 체감을 좀 하고 있는 뭐 상황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부에 이제 회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뭐 특정인밖에 이제 참여할 수 없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지역적인 그 분위기가 전국의 그 분위기를 리드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좀 크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동그라미
공작소에서 진행한 사진 축제들을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른 곳에서 이 동그라미 가입을 하진 않더라도 네. 우리도 한번 용기를 낸다고 해야 되나요? 한번 시도해 보자. 네, 그런 것들의 방법론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체가 있다는 것은 그 굉장히 영향 크게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조짐 보입니다. 오, 지역에서 또 전국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좋은 사례네요. 그러면 앞으로 동그라미 공작소와 함께 키워나가고 싶은 작가님만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당초에는 이제 동그라미 공작소가 옥천을 기반으로 하고 옥천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결국 기획자나 뭐 이런 축제 진행할 때 뭐 강사 역할이나 뭐 여러 가지로 옥천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좀 해내면 좋겠다라는 좀 제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반드시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대표님. 그렇군요. 하여튼 뭐 우리는 지금 뭐 학교로 말하자면은 저희는 이제 갓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진가로서 첫 발을 이제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작가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밖에 난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오늘 저희 동그라미 꿈 게스트로 나와서 방송까지 출연하셨는데 방송에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우리 이재복 작가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간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 2년 가까이 네. 이제 옥천에 이제 본격적으로 왔었었는데 많은 일들을 함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는 옥천 이제 이진우 회장님을 필두로 한 이제 전체적인 회원들의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환대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은 좀 배척하는 경우들도 많고 지역에서도 이걸 또 반갑게 여기기보다는 뭐 이렇게 또 일부 낯설게 보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큰 결심이 있었던 것 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동그라미에서 만들어가는 하나의 문화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에피소드 이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흐름을 바꾸는데 큰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보다 3년, 5년 후에 동그라미 사진 공작소의 역량이 훨씬 기대되고 그때의 이진우 회장님은 지금보다 훨씬 거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거만하다는 소리 좀 듣는데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큰일 났네 이거. 네. 아이고.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한결같이 거만하지 않길 바라며 네. 오늘의 동그라미의 꿈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이진영 대표님이 선곡하신 노래를 들으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어떤 노래 선곡하셨죠? 네, 이번에 들을 노래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 저희가 살면서 가장 부족하고 또 필요한 것이 사랑이 아닌가. 또 이재복 작가님이 이 시골 청주에서 이 시골까지 매주 6시 반에 와서 수업해서 밤 10시 11시 도착하면 아마 집에 댁에 들어가시면 11시가 넘으실 텐데 그거를 그 먼 거리를 와서 큰 돈도 벌지도 못하면서 기름값도 안 나오는데 오시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 해서 이 곡을 선택해 봤습니다. 네, 그럼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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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내 곁을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에 수많은 추억들이 푸르게 바래졌어. 어제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커다란 그대를 향해 작아져만 가는 나이기에 그 무슨 뜻이라 해도 조용히 따르리요. 어제는 지난 추억을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